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민입니다. 평양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북한 당국이 가장 아끼던 IQ 170의 수학 천재. 소녀가 작은 종이 한 장 때문에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절체절명의 위기가 자유를 향한 마지막 기회가 되리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양 최고 권력층 가족 4명이 어떻게 철통 같은 감시망을 동시에 뚫고 모두 함께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보위부의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생님, 정말 믿기 어려워요. 어떻게 그런 일이? 동료 기자가 제게 했던 말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본 그들의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주인공은 박설미. 겨우 15살에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을 목에 건 북한 최연소 수학 천재였습니다. 시상식에서 인공기가 천천히 올라갈 때 카메라 앞에서 울먹이며 했던 그 유명한 말. 이 영광을 수령님께 바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본 그 장면이 아직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죠. 하지만 그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 순간 그녀가 정말로 생각했던 것, 가슴 깊숙이 품고 있던 절망과 분노를 말이에요. 설미는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영재원 출신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수학 문제와 씨름하는 생활. 주변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특권층 자녀였지만 그녀만이 알고 있던 비밀이 있었어요. 왜 나는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까? 14살 설미가 일기장에 적었던 문장이에요. 그 일기장조차 검열받는다는 걸 모른 채 말이죠. 영재원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그 섬뜩한 느낌. 그것이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되리라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설미의 재능은 타고났어요. 6살에 미적분을 이해했고 9살에 대학 수준의 수학 논문을 읽었죠. 하지만 그 천재성은 오직 체제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했습니다. 자유로운 사고, 창의적 발상, 비판적 사고는 모두 금기였어요. 그런 그녀에게 운명을 바꿔놓을 하나의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 사건은 북한 최고 권력층도 뒤흔들어 놓을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죠. 과연 무엇이 이 완벽해 보이던 천재 소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숨막히는 대탈출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무서울 정도였죠. 설미가 제게 했던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아이러니를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박설미의 가족은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특권층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철수는 영변 핵시설에서 일하는 핵물리학자였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을 수석 졸업한 뒤 소련 모스크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북한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명이었죠. 어머니 리순이는 당 간부들만 진료하는 평양의료대학 병원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리고 13살 동생 설진이는 평양음악무용대학 부설예술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음악 영재였어요. 그이들이 살던 곳은 평양 중구역 창광거리의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최고급 인테리어의 수입 가전제품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각종 특권품들로 가득했죠. 외국 서적들이 즐비한 서재,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놓인 음악실까지. 겉보기엔 북한판 엘리트 가정의 전형이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거실 김일성 초상화 뒤편에는 감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침실과 부엌 곳곳에도 마이크가 숨겨져 있었어요. 가족들은 집안에서조차 자유롭게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조선중앙방송을 들으며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 의례적으로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감사 인사를 나눴죠. 이 모든 게 녹음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 덕분에 행복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장군님의 현명한 지도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이런 대화들이 매 끼니마다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대화는 산책을 나갈 때나 목욕탕에서만 가능했어요. 그나마도 아주 조심스럽게 은유적인 표현으로만 말이죠.
설미는 영재원에서도 특별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수학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해외 대회 출전 기회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보이부 요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호텔에서도 경기장에서도 심지어 화장실 앞에서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설미가 담임 선생님께 한번 물어본 적이 있대요. 물론 그 선생님은 즉시 이 말을 당위원회에 보고했고 설미는 일주일간 사상교육을 받아야 했죠. 가족들에게 허용된 유일한 자유는 학문적 성취뿐이었어요. 아버지는 핵연구에서, 어머니는 의학 분야에서, 설미는 수학에서, 설진이는 음악에서 최고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이 가족을 지켜주는 방패막이었거든요. 하지만 뛰어난 재능은 동시에 독이 되기도 했어요. 설미의 수학적 사고력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논리적 모순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세계 최고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감시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왜 진짜 자유로운 사고는 금지되어 있는지 말이에요. 그 의문들이 쌓여가던 어느 날 설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작은 종이 한 장으로 시작된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었어요. 그날은 2023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평양에 가을비가 내리던 목요일 새벽이었어요. 설미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영재원 뒷산으로 조깅을 나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단풍잎 사이로 떨어진 하얀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처음엔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다고 해요. 하지만 호기심에 주워든 그 종이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사진, 자유롭게 웃고 있는 남한 젊은이들의 모습,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필즈상을 수상한 한국 출신 수학자의 얼굴이었어요. 당신의 재능은 독재자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전단 한복판에 적힌 이 문구가 설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모든 의문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설미는 그 자리에서 전단을 구겨버리려 했어요. 당장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빨리 운동복 안주머니에 숨기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하루 종일 설미는 멍한 상태였어요. 수학 문제도 풀리지 않았고 선생님들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 전단의 내용들 뿐이었거든요. 특히 필즈상을 받은 한국 수학자의 이야기가 가슴에 박혔어요. 그는 설미와 비슷한 나이에 수학 천재로 불렸지만 자유로운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나도 만약 자유롭게 수학을 할 수 있다면. 처음으로 금지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제에 대한 의문,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진짜 꿈에 대한 상상 말이에요. 밤이 되자 설미는 조심스럽게 전단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새겨가며 읽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고 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 순간 설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작은 우리 안에 갇힌 것이었는지를. 진짜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곳에선 자신 같은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게 꿈을 펼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런 전단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되면 가족 전체가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었거든요. 설미는 밤새 고민했어요.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숨길 것인가. 다음 날 새벽 설미는 결심했습니다. 전단을 태워버리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내용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그 한 문장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문구가 되었죠. 당신의 재능은 독재자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설미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모범적인 영재원생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진짜 자유란 무엇인가? 나의 진짜 꿈은 무엇인가?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아버지였어요. 평소 과묵했던 설미가 더욱 조용해졌고 때로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수학 실력은 여전히 뛰어났지만 어딘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보름 후 설미의 비밀은 들통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가족의 위험천만한 도피가 시작되었죠. 2023년 10월 27일 밤 9시
박철수는 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설미는 책상 앞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지만 아버지 눈에는 뭔가 다른 게 보였어요. 설미야, 아버지와 잠깐 산책하자. 평상시와 다른 아버지의 목소리에 설미는 가슴이 쿵했습니다. 혹시 들킨 걸까? 아니면 단순한 산책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대동강변을 걸으며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멍하니 있느냐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말이에요. 설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죠. 설미야, 아버지를 믿어라. 무슨 일이든 함께 해결할 수 있다. 그 순간 설미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걸 털어놓기로 한 거예요. 대북 전단을 발견한 일, 그 안에 적힌 충격적인 내용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 변화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화를 내거나 당장 신고하자고 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왔구나. 설미는 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오래전부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아니, 가족 모두가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물론 집안에서는 할 수 없었죠. 밤 11시 가족들은 또다시 산책을 나갔어요. 이번엔 모두 함께였습니다.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수년 전부터 탈북을 준비해왔다는 것, 어머니와 설진이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털어놓았어요. 우리는 모두 배우였구나. 어머니 순이가 쓸쓸하게 웃으며 한 말이었어요. 집에서는 완벽한 충성파 가족을 연기하고 밖에서는 모범적인 엘리트를 연기하고 정작 진짜 마음은 숨기고 살아왔다는 거였죠. 13살 설진이도 놀라운 말을 했어요.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마다 자유로운 서양 음악을 상상한다고, 언젠가는 진짜 자유로운 곳에서 음악을 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가족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설미가 발견한 전단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탈북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완벽한 연기를 계속하는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박씨 가족의 본격적인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열성적으로 당 학습에 참여했고, 어머니는 김정은 원수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완벽한 의사를 연기했어요. 설미는 더욱 열심히 수학 공부에 매진했고, 설진이는 우리식 음악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했죠. 가장 중요한 건 집안에서의 연기였습니다. 감청 장치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과장되게 충성심을 표현해야 했어요. 오늘 원수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모두 수령님 덕분이죠. 나도 빨리 커서 조국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이런 대화들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도적인 연기였어요. 진짜 마음속 대화는 오직 집 밖에서만 가능했죠. 설미의 전단 발견 사실은 결국 아버지가 직접 당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딸이 우연히 발견한 반동 전단을 즉시 폐기하고 신고한 모범적인 가족으로 포장하기 위해서였죠. 당위원회에서는 오히려 박철수의 신속한 신고를 칭찬했습니다. 가족 전체의 사상 검증을 실시했지만 완벽한 연기 덕분에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박씨 가족의 위험천만한 도주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천재의 눈물 마이너스 제오막. 화자 해외 유학생 탈북자 인터뷰 경험이 있는 저널리즘 전공. 제오장 작전명 봄날은 간다. 2023년 11월 박철수는 비밀스러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속으로는 가족의 운명을 건 마지막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탈북을 처음 생각한 건 사실 5년 전이었습니다. 영변 핵시설에서 일하면서 접한 해외 과학 논문들을 통해 바깥 세상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거든요. 특히 남한과 미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출장 때마다 브로커들의 존재를 확인했고 탈북 루트에 대한 정보도 조금씩 모았죠.
물론 이 모든 일은 극비리에 진행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타이밍이었어요. 가족 4명이 동시에 사라지면 즉시 들통날 테니까요. 하지만 따로따로 탈출하기엔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한 명이라도 잡히면 나머지 가족들의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11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설미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 수학 캠프에 참가하게 된 거예요. 동시에 아버지도 단둥에서 열리는 과학기술 교류회에 파견이 결정됐고 어머니는 중국 선양의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됐습니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다. 아버지는 확신했어요. 가족 3명이 각각 합법적으로 중국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문제는 설진이었어요. 13살 아이가 혼자 탈출하기엔 너무 위험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진이의 바이올린 실력을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마침 단둥에서 열리는 청소년 음악제에 북한 대표로 참가할 기회가 있었고 아버지가 은밀하게 추천서를 조작해서 설진이를 끼워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작전명 봄날은 간다가 완성됐습니다. 각각 다른 날짜에 다른 도시로 다른 명목으로 출국한 뒤 중국에서 만나 함께 탈출하는 계획이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설미였습니다. 11월 15일 베이징 국제 수학 캠프 참가를 위해 평양을 떠났어요. 수행원 2명과 함께였지만 아버지가 미리 준비한 계획에 따라 움직일 예정이었죠. 11월 18일에는 아버지가 단둥으로 출발했습니다. 과학기술 교류회 참석이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중국 브로커와의 접선이 진짜 목적이었어요. 수년간 준비해온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 연락을 취해뒀거든요. 11월 20일 어머니가 선양 의료진 연수를 위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22일 설진이가 단둥 청소년 음악제 참가차 출국했어요. 각자의 출국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북한 당국도 엘리트 가족의 해외 활동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이들이 다시는 평양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중국에 도착한 후 각자의 역할이 시작됐습니다. 설미는 수학 캠프 셋째 날 밤 몰래 숙소를 빠져나왔어요.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아버지가 보낸 브로커와 만났죠. 아버지는 단둥에서 학회 중간에 사라졌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는 그대로 호텔을 빠져나온 거예요. 준비해둔 중국 휴대폰으로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탈출이 가장 위험했어요. 선양에서의 연수 프로그램은 감시가 삼엄했거든요. 하지만 의료진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응급환자 이송을 핑계로 병원을 나왔고 그대로 브로커와 합류했습니다. 설진이는 음악제 공연 당일 무대 뒤에서 사라졌어요. 바이올린과 악보만 남긴 채 말이죠. 13살 아이가 혼자 감행한 탈출이었지만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11월 25일 밤 중국 단둥 근처의 한민가에서 박 씨 가족 4명이 모두 만났습니다. 일주일여 만에 이뤄낸 기적 같은 재회였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을 거였어요. 핵과학자, 당 간부 전담의사, 수학 천재, 음악 영재가 모두 한꺼번에 사라진 전대미문의 사건이었거든요. 이제 이들에겐 오직 앞으로 나아갈 길만 남아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26일 새벽 4시 중국 단둥의 허름한 민가에서 박 씨 가족의 마지막 도박이 시작됐습니다. 브로커 장 씨는 40대 중반의 조선족이었어요. 10년 넘게 탈북자들을 도와온 베테랑이었지만 이번 케이스는 그에게도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북한 최고 엘리트 가족 전체를 한꺼번에 빼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번 일은 정말 위험합니다. 중국 공안뿐만 아니라 북한 보위부도 총동원될 겁니다. 장 씨의 경고는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이미 단둥 일대에는 수상한 차량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북한 보위부 요원들도 국경을 넘나들며 수색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미 4명의 실종을 확인했을 테고 곧 중국 측에 수색을 요청할 것이 뻔했어요. 하루라도 늦으면 모든 게 끝날 상황이었죠. 설미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털어놨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두려움과 동시에 처음 느껴보는 자유에 대한 간절함이 교차했다고 말이에요. 평생 감시받으며 살았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모든 공포를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장 씨는 3개의 루트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압록강을 다시 건너 북중 국경 지역을 통과하는 방법,
두 번째는 내몽골을 거쳐 몽골로 향하는 루트, 세 번째는 남쪽으로 내려가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가장 안전한 건 라오스 루트였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몽골 루트는 빠르지만 겨울철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죠. 결국 가족들은 세 번째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확실한 길을 택한 거예요. 새벽 5시 가족들은 각각 다른 차량에 나눠 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설미와 어머니가 한 차, 아버지와 설진이가 다른 차에 탔어요. 첫 번째 관문은 단둥에서 선양으로 가는 고속도로 검문소였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꼼꼼히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장 씨가 준비한 가짜 신분증과 서류들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선양에서였어요. 공항 근처에서 설미가 탄 차량이 공안의 임시 검문에 걸린 거예요.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운전기사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족 친척 결혼식에 가는 길입니다. 준비된 답변과 가짜 청첩장이 공안을 속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설미와 어머니의 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가장 아슬아슬한 순간은 베이징 공항에서 벌어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미 중국 측에 수배를 요청한 상태였고 공항 곳곳에 이들의 사진이 돌고 있었어요. 장 씨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 출신인 그의 아내가 간단한 변장술을 동원한 거예요. 설미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안경을 쓴 평범한 중국 학생이 됐고 아버지는 수염을 기르고 모자를 눌러 쓴 중국 사업가로 변신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설진이었어요. 13살 아이에게는 변장에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결국 가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 휠체어에 태우고 환자로 위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쿤밍으로 다시 쿤밍에서 라오스 비엔티안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가족들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언제 정체가 들통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라오스에 도착한 후에도 시련은 계속됐습니다. 국경 지역의 허름한 여관에서 일주일을 숨어 지내야 했어요. 북한과 중국의 합동수색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일주일 동안 가족들은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느꼈다고 해요. 감청 장치도 없고 감시하는 눈도 없는 곳에서 처음으로 마음속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거야? 설진이가 아버지에게 한 질문이었어요.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북한의 철장에서는 벗어난 상태였죠. 12월 3일 드디어 태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방콕에서 한국 대사관에 자진 출석했어요. 그 순간 박 씨 가족의 기나긴 도주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과연 이들이 꿈꿔왔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2023년 12월 3일 오후 2시 방콕. 한국 대사관 앞에 선 박 씨 가족의 모습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설미는 그때를 이렇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대사관 건물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다고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다고 말이에요.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인가요? 설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며 현실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머니 순이가 중국에서 체포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방콕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국경에서 중국 공안에게 붙잡힌 거였습니다. 북한 보위부와 중국 공안이 합동으로 벌인 대대적인 수색 작전의 결과였죠.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가족 모두의 자유를 위해 시작한 탈출이었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된 거였으니까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거야. 아버지는 자신을 탓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설미와 설진이는 달랐어요. 포기할 수 없다고 어머니를 반드시 구해내야 한다고 말했죠. 한국 대사관에서는 즉시 외교부와 국정원의 상황을 보고했어요. 북한 핵과학자와 그 가족의 탈북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었습니다. 국정원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접촉했어요. 순이의 신병 확보를 위한 은밀한 협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북한 엘리트의 망명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박철수의 진짜 가치가 드러났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구조, 핵개발 진행 상황, 심지어 김정은 정권의 핵 전략까지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 정부는 이 정보의 대가로 중국과 거래했어요. 북한 핵 정보와 순위의 석방을 맞바꾼 거였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공개될 수는 없었지만 외교가의 은밀한 협상을 통해 성사됐죠. 12월 15일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당국이 순위를 라오스 국경 근처에서 우연히 놓쳐준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탈출로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치밀하게 계획된 석방이었습니다. 순위가 태국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의 재회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열이틀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어머니를 다시 만난 순간 모두가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설미가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한 말이었어요. 그 순간 이들은 진짜로 함께 자유를 찾은 거였습니다. 12월 18일 박 씨 가족은 특별 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은 비밀 입국이었지만 공항에는 국정원 관계자들과 통일부 담당자들이 나와 있었죠. 인천공항에서 본 서울의 야경은 가족 모두에게 충격이었어요. 설미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감시받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몰려왔다고 말이에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설진이가 공항에서 아버지에게 한 질문이었어요. 길고 긴 도주가 끝나고 드디어 진짜 자유로운 땅에 발을 디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탈북자로서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 말이에요. 과연 이들이 꿈꿔왔던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2024년 3월 서울대학교 수학과 강의실에서 설미를 다시 만났을 때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평양에서 만났던 긴장되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는 대학생이 되어 있었거든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설미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하나원에서 보낸 석 달이 가장 혼란스러웠다고 말이에요. 모든 게 낯설었고 특히 남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사고방식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다고 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첫 번째 수학 수업이었다고 해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하라고 했을 때 설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선생님께 질문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정말로요? 설미가 처음 한국 생활 적응 담당자에게 했던 질문이었어요. 그동안 질문은 곧 의심이고 의심은 곧 반역이라고 배워왔던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변화였죠. 하지만 적응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설미의 뛰어난 수학 실력은 한국에서도 인정받았고 서울대 수학과 편입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기초가 탄탄해서 오히려 한국 학생들보다 뛰어난 면도 있었어요. 동생 설진이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예술중학교에 진학한 후 처음으로 서양 클래식을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게 됐거든요.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의 곡들을 마음껏 연주하며 진짜 음악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형 누나, 나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설진이가 가족들 앞에서 바이올린으로 사계중 봄을 연주하며 한 말이었어요. 그 음악에는 억압에서 벗어난 해방감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죠. 아버지 박철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쌓은 핵물리학 지식을 평화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게 된 거였습니다. 처음엔 과거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과학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어머니 순이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의료 경험이 인정받아 한국 의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에요. 특히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의료 상담을 도우며 새로운 보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가장 감격했던 순간은 2024년 2월이었어요. 설미가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 대표 후보에 선발된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태극기를 달고 나가는 거였죠. 이번엔 정말 내 마음으로 경기할 수 있어요. 설미가 가족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북한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해 수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설미의 꿈이었어요.
이제 그녀는 단순히 수학 문제를 푸는 기계가 아니라 수학을 통해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수학을 결합한 연구를 하고 싶다고 해요. 수학이 이렇게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문인 줄 몰랐어요. 설미가 제게 한 고백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해진 답만 구하면 됐지만 한국에서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2024년 4월, 저는 설미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지금의 삶이 정말 행복하냐고, 그리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설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북한에 있는 친구들이 생각나요. 저처럼 재능이 있지만 자유롭게 꿈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 말이에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 아이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탈북 엘리트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제 단지 자유롭게 사는 대한민국 대학생입니다. 그게 제가 딴 가장 값진 금메달이에요. 설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유로운 땅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진짜 인생 말이에요. 북한 최고의 수학 천재였던 소녀가 진짜 자유를 찾기까지의 이야기. 그 눈물과 용기, 그리고 희망의 기록이 바로 천재의 눈물입니다.